여보, 사람들은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했냐고, 어떻게 참았냐고. 하지만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심하게 변할 줄은, 가족이 모두 병들게 될 줄은. 전 30살의 요양원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냐고 물었죠. 전 대답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따뜻함을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다고. 어르신들도 친절하고 상냥하다고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저도 그분들께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뻤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 한켠에서는 늘 사랑을 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가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2022년 봄이었어요. 자원봉사 담당으로 온 선우 씨. 단정한 옷차림, 따뜻한 미소,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그는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제가 찾던 사람 같았죠.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걸었고, 퇴근 후엔 커피를 마셨죠. 추운 날에는 핫팩을 선물하고, 더운 날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던 선우 씨에게 살며시 마음이 가게 되었고, 소소하게 챙겨주는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그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성품이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마음고생하며 살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며 한결같은 마음에 빠져들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행복했을 때와 슬펐을 때를 물어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전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우린 서로를 사랑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서로를 치유할 수도 없었고 더 깊은 외로움만 남겼다는 것을요. 1년 후 그는 청혼했습니다. 평생 함께하자는 그의 말에 전 주저없이 대답했고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의 무게를, 그리고 그 평생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들리지도 않았어요. 시댁을 처음 방문한 날은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죠.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어요. 미소는 지으셨지만 눈은 웃지 않으셨죠. 그때 느꼈어야 했어요. 그 눈 속의 고통을. 하지만 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정반대였습니다. 시원시원하시고 카리스마가 넘치셨죠. 제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착하게 생겼어. 선우가 복받을 여자 만났구나. 그리고 말씀하셨죠. 결혼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전 감동했어요. 이렇게 좋은 시댁이라니. 제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모든 선물엔 값이 있죠. 전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냥히 물어도 들려오는 대답은 항상 짧았습니다.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지요. 그분의 손은 떨렸어요. 오랜 시간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손처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 선우에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어머님도 따뜻하시다고. 선우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2023년 봄, 벚꽃이 피던 날. 그날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드디어 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사람은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죠. 그분은 박수도 치지 않았어요. 그저 울기만 하셨죠. 마치 무언가를 애도하는 것처럼. 지금은 압니다. 그분은 제 미래를 보고 우신 거였어요. 자신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며느리를. 시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역세권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셨죠. 전 감사했어요. 정말 복받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짜는 없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3개월 후 명절이 다가왔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라는 말의 무게를 아십니까? 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저는 그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첫 명절 새벽 4시에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으로 나가자 살며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헛기침을 하시고 큰 목소리로 며느리, 물 좀 가져와라. 전 뛰어갔어요. 시어른이 부르시는데 안 갈 수가 없었죠. 미지근하네. 차가운 거 없어? 차가운 걸로 다시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가져왔어요. 식사 중에도 식사 후에는 커피를 타오라 하셨어요. 전 그날 하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음식을 드시며 반찬 타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잡채가 좀 짜다 하시고 친정에서 뭘 배워왔는지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선우는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나중에 물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그는 대답했죠.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래. 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냥 내하면 돼. 예민한 건 저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상한 걸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드시는 약을 발견했어요. 우울증 치료제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자신도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대요. 가난했지만 밝은 분이셨죠. 시어머니의 집안은 이상하게 여자들이 단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꽃다운 나이 17살에 옆 동네 시아버지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다고 해요. 시아버님의 잘생기고 당당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을 마셨어요. 매일. 그리고 화를 냈죠.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하셨어요. 이유 없이 기분 나쁜 날이면 그냥 육성회비를 내야 한다고 말하면 주머니에 돈을 집어 던지며 돼지 저금통을 찢어서 동전을 집어 던져버린 적도 있고 사업을 한다며 다방을 드나들고 바람을 피웠어요. 숨기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죠. 하지만 떠날 수 없었대요. 아이들이 있었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 시어머니는 그 치욕을 견뎌야 했어요. 혼자서 40년 동안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죠. 내가 왜 이걸 견뎌야 하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지만 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가 참으면 돼. 가족이니까. 그 후로도 시댁 방문은 계속됐어요. 매주 일요일 명절, 기념일마다 시아버지는 저를 교육시키신다고 했어요. 며느리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시의 젊은 애가 이것도 못해? 전 점점 작아졌어요.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선우는 어머니만 보였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고생했어. 엄마. 그는 주문처럼 그 말을 반복했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에게 엄마는 보호해야 할 존재였어요. 하지만 전 아니었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일을 그만두라고, 빨리 손주를 낳으라고. 며느리가 밖에서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리고 덧붙이셨죠. 아파트 값은 해야 한다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아파트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빚이었죠. 평생 갚아야 할. 은혜 씨, 요새 많이 힘들어 보여요? 시댁 때문이죠? 동료가 제게 말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으니까. 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기 시작했어요.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참으면 돼. 매일 밤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참으면 평화롭다고. 내가 참으면 가족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저는 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한 일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여름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췌장암 3기. 의사는 말했어요. 수술해도 5년 생존율이 30%라고. 시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당당했어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이겨낼 거라고. 하지만 전 알았어요. 그분도 무서워하신다는 걸.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회복 과정은 고통스러웠죠.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가셨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40년을 그렇게 대하신 남편을 위해.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평생 고통만 주신 분인데. 선우는 더 심했어요. 회사도 쉬고 병원에 머물렀죠. 아버지를 돌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듯이.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의 눈엔 오직 아버지만 보였어요. 전 그 옆에 서 있었지만 투명인간 같았죠. 죽음을 앞둔 사람은 변한다고 했죠. 시아버지도 그랬어요. 영수가, 미안해. 내가 평생 못되게 굴었어. 처음으로 사과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울었죠. 하지만 전 그게 진심인지 의심했어요. 40년의 폭력이 한마디 사과로 지워질 수 있을까요? 2024년 가을,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선우는 통곡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울었죠. 하지만 제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안도도 있었죠. 이제 좀 편해질 수 있을까 하는. 하지만 전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는 걸.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죠. 모두들 말했어요. 좋은 분이셨다고. 훌륭한 가장이셨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분이 가족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시누이는 장례식에 늦게 왔어요.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핑계로. 그분은 울지 않았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왔다는 표정이었죠. 선우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선우가 말했어요. 은혜야, 엄마를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귀를 의심했어요. 모신다고? 우리 집에? 형님은? 여보, 잠깐, 그게 무슨. 엄마 혼자 두면 안 돼.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 하셔. 전 반대했어요. 우리 공간이 필요하다고. 아직 신혼인데 어떻게 하냐고. 은혜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것도 못해줘? 그는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말했죠. 우리가 받은 이 집이 누구 덕분인데? 엄마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또 그 이야기였어요. 아파트, 그 빚. 전 신우이에게 전화했어요. 혹시 어머님을 모실 수 없냐고. 선우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모셔야지. 아파트도 받았잖아. 거절이었죠. 차갑고 단호한. 또 그 말. 아파트. 그게 제 삶의 대가였던 거예요. 신우이는 제게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는 아버지 유산 받은 거 없어. 다 선우한테 갔으니까. 그 대신 어머니는 선우가 모시는 거지. 공평하게, 공평하다고요? 저는 선택권도 없었는데 결국 시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달라져 있었어요. 선우 어디 갔어? 선우 어디 갔어? 같은 질문을 계속 하셨어요. 방금 대답했는데도 냉장고 앞에 서서 왜 왔는지 잊으시고 화장실 위치를 찾지 못하시고 처음엔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의사는 말했죠.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MRI 결과 해마 위축이 보이네요. 치매. 그 단어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스트레스가 촉발 요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별이 큰 영향을 미치죠. 의사는 말했어요. 앞으로 증상이 진행될 거라고, 기억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그 순간 전 알았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은혜야, 우리 엄마 더 잘 챙겨야 해. 이제 엄마는 우리밖에 없어. 선우는 울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엄마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그의 눈빛을 봤어요. 맹목적이고 광적인 헌신. 전 두려웠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게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모르고 열쇠를 찾지 못하고 누가 내 지갑을 가져갔어. 며느리, 당신이 가져간 거지? 그리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건을 훔쳤다고. 나중에 찾으면 시어머니 방에서 나왔지만 기억을 못 하셨죠. 밤마다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셨어요. 집에 가야 해. 우리 집에. 여기가 집인데 자꾸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딘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계신 것처럼. 치매는 시간을 뒤섞는 병이었어요. 회사는 그만뒀어요.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으니까. 하루 24시간이 간병이었어요. 식사, 화장실, 목욕, 약. 끝없는 반복.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30대인데 50대처럼 늙어 보이는. 6개월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죠.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지우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치매는 숨겨진 진실을 꺼내는 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대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제 화장품을 쓰고 계셨어요. 어머님, 그건 제 거예요. 남편 오는데 예쁘게 해야지. 안 그래? 처음엔 그냥 헷갈리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치매니까.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시어머니는 선우를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선우예요. 엄마 아들. 무슨 소리야? 당신 내 남편이잖아. 선우는 처음엔 정정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우기시자. 네네 알았어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받아줬어요. 편하게.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 여자 뭐야?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침입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당신 누구야? 어머님, 저 은혜예요.
어머님 며느리. 무슨 며느리? 당신 첩이지. 내 남편 빼앗은 첩년. 시어머니는 저를 첩이라고 불렀어요. 남편을 빼앗은 여자라고. 처음엔 황당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시어머니 안에서 40년 전에 그 치욕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걸. 여보, 어머님이 계속 저를 첩이라고 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치매잖아. 그냥 넘겨들어. 선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어머님이 당신한테 여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헷갈리시는 건데 뭐 어때? 그냥 맞춰주면 되지. 맞춰준다고요? 아들이 엄마의 남편 역할을? 그 순간 전 느꼈어요. 이상한 걸.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여보, 이거 드세요.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 고마워요. 선우는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어색해하지도 않고. 당신은 누구 허락받고 여기 앉았어? 그리고 저는 투명 인간이 됐죠. 여보, 문 열어줘. 왜 문을 잠갔어?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우리 방문을 두드렸어요. 당신 내 남편이잖아. 왜 저 여자랑 자는 거야? 시어머니는 소리쳤어요. 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자냐고. 엄마, 진정하세요. 여기 제 방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죠. 계속 울며 매달렸어요.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치매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선우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엄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여보라고 불러도 정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죠.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충족감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원하던 걸 얻은 것처럼. 결혼 3년 차 저는 임신했어요. 하지만 유산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병원에서 혼자 울었어요. 선우에게 전화했지만 은혜야, 미안. 엄마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못 가. 조금만 기다려. 그는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불안해한다고. 전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피를 흘리면서 집에 들어가니 선우는 시어머니와 TV를 보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왔어? 괜찮아? 괜찮냐고 물었어요. 마치 장보고 온 것처럼. 우리 아기 없어졌어. 뭐? 그게. 미안해, 은혜야. 여보, TV 채널 좀 바꿔줘. 시어머니가 선우를 불렀어요. 그 순간에도 선우는 시어머니에게 갔어요. 제가 아니라.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는 제 물건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옷을 입고, 제 향수를 뿌리고, 제 액세서리를 하셨죠. 이제 난 젊어. 예쁘지? 내 남편이 좋아할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대체하려 하셨어요. 여보, 이건 너무해. 어머님이 내 물건을 다 쓰시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치매인데. 근데 나한테 첩이라고 하시고 당신한테 여보라고 하시는 건 그것도 괜찮아? 은혜야,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40년을 고생하셨는데 또 그 말.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는 평생 아버지한테 학대당했어. 이제라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지만 그 행복은 제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 설거지를 해. 나가, 나가라고. 시어머니의 공격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머님 아파요.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이 첩년아. 핥히고 때리고 욕하셨어요. 하지만 선우는 저를 방어하지 않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그는 시어머니만 달랬어요.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은혜야, 좀 비켜줄래? 엄마가 더 흥분하시잖아. 비켜달라고. 제 집에서 제가 그렇게. 저는 점점 사라져 갔어요. 더 이상 거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방에만 있었죠. 먹지도 않았어요. 배고프지도 않았으니까. 거울을 보니 유령 같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죠. 은혜야, 괜찮아. 너 요새 연락도 안 되고.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응, 괜찮아.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하고 싶었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창피했고 두려웠으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라고.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치매는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억눌렀던 감정을 꺼내는 병이라는 걸. 시어머니는 40년간 참았던 분노를 저에게 쏟아내고 계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대리인이었던 거죠. 복수의 대상.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악몽은 항상 깊은 밤에 찾아옵니다. 2025년 12월 15일 새벽 3시.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등을 돌리고 잤어요. 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불안했죠.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와 문 손잡이가 돌아갔어요. 천천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였어요. 하얀 잠옷을 입은 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 계셨죠. 시어머니는 침대로 다가왔어요. 한 걸음씩. 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공포에 얼어붙어서 여보. 시어머니는 속삭였어요. 여보라고. 으악. 갑자기 머리채를 잡혔어요. 세게. 2년이 감히. 내 남편 침대에 누워 있어. 시어머니는 저를 첩이라고 믿고 계셨어요. 진심으로. 어머님, 저 은혜예요. 어머님 며느리. 며느리? 말도 안 돼. 넌 내 남편을 빼앗은 년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40년 전 그 여자를 보고 계셨어요. 남편을 빼앗아간. 40년 동안 참았어. 너 같은 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시어머니는 평생의 분노를 저에게 쏟아내고 계셨죠. 엄마, 무슨 일이야? 선우가 깼어요. 하지만 엄마, 진정해요. 괜찮아요. 그는 시어머니만 달랬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여보, 나 좀 봐. 어머님이 날 때렸어. 은혜야, 지금 엄마 진정시켜야 해. 좀 조용히 해. 저보고 조용히 하래요. 제가, 엄마, 이리 와요. 방에 가서 주무세요. 여보, 당신, 나 버릴 거야? 저 여자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선우는 시어머니를 달래며 나갔어요. 저를 남겨두고 전 혼자 바닥에 남았어요. 머리카락이 뽑힌 채. 휴, 겨우 잠드셨네. 은혜야, 아직도 거기 있어? 이제 자자. 그는 제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난 안 궁금해. 뭐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은혜야, 엄마가 치매라서 그런 거잖아. 이해해줘. 또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 요양원에 모시면 안 될까? 뭐? 요양원? 우리 엄마를?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렇게는. 은혜야, 내가 요양원에서 일했잖아.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는 제 과거를 무기로 삼았어요. 그럼 난 어떻게? 난 내가 좀 참으면 되잖아.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얼마 안 남았어. 엄마 나이가 몇인데 또 참으라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저 같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대로 살다가 넌 죽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제 인생도 끝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사라지지 않기로.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 변해 있었어요. 당신, 어젯밤 일 기억해? 시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를 공격한 걸?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그 순간 전 웃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는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으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남편분은 정서적 근친에 빠져 계세요. 정서적 근친요? 어머니를 배우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매우 병적인 관계죠. 당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어머니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상담사는 말했어요. 제가 빠져나와야 한다고. 어느 날 친정엄마를 만났어요. 은혜야. 그새 살이 얼마나 빠진 거야.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어요. 제 모습을 보고 당장 나와. 이혼해. 그러다 너 죽어. 엄마. 근데 나갈 데가 없어. 아파트는 시댁 명의였어요. 제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재산분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시부님 명의고 남편분이 상속받은 거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말했어요. 싸움이 길어질 거라고. 그리고 남편분이 어머니 케어를 이유로 위자료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며느리 역할을 포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결국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릴 거라는 얘기였죠.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떠나야 할까? 아니면 계속 견뎌야 할까? 하지만 떠나면 전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돈도, 심지어 제 자존감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며느리. 네, 어머님. 당신, 날 미워하죠?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제게 뭘 하는지. 저도 당신 같았어요. 옛날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네요. 내가 겪은 고통을 당신한테 똑같이 주고 있어요. 치매라는 게 참 이상해요. 잊고 싶은 건 생생하게 기억나고 지금 일은 기억이 안 나고. 시어머니는 고백했어요. 밤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요. 그때 그 고통이 지금 일처럼 느껴져요. 남편한테 맞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그게 다 어제 일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치매는 과거의 감옥이었어요. 미안해요, 며느리.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해한다고 해서 제가 희생될 수는 없다는 걸. 시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제 고통을 정당화하진 않죠. 저는 결정했어요. 떠나기로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이 집을 나가면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남으면 저는 제 자신을 잃을 거예요. 아니, 이미 잃었죠. 뭐야, 이거? 어디가? 나가요. 이 집.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은혜야, 장난치지 마.
가방 풀어. 선우는 화를 냈어요. 이해하지 못했죠. 여보, 당신은 날 사랑한 적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얼마나. 당신이 사랑한 건 어머니예요. 저는 어머니를 돌볼 도구였을 뿐이죠. 선우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인정하고 있었죠. 내가 엄마를 챙기는 게 뭐가 잘못인데?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날 버리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평생 고생하셨어. 아버지한테 맞고 무시당하고 나밖에 없어, 은혜야. 또 그 말. 불쌍한 우리 엄마. 알아요. 어머님이 고생하신 거. 하지만 그게 날 희생시킬 이유는 안 돼요. 희생? 가족인데 뭐가 희생이야? 전 당신 가족이기 전에 사랑받아야 할 당신의 아내예요. 선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 며느리 가는 거예요? 네, 어머님. 잘 가요. 당신이 오라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떠나야 한다는 걸. 엄마,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 방으로 향했어요. 집을 떠나는 마지막 날 선우는 붙잡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한번 돌아봤어요. 3년을 살았던 집을. 저는 선우 씨가 붙잡아 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랬나 봐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친정에서 돈을 빌려 원룸을 얻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남편도 결혼 생활도. 하지만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제대로. 다시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르신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해요. 저도 겪었으니까. 선생님, 많이 힘드셨나 봐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네.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혼 조정이 진행됐어요. 재산 분할은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혼인 기간이 짧고 부동산이 상속 재산이라 분할이 어렵습니다. 위자료 500만 원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3년의 고통이 500만 원이래요. 하지만 서명했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으니까. 은혜야, 미안해. 뭐가요?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그건 인정해. 선우는 사과했어요. 근데 엄마는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는 정말 불쌍하시죠, 알아요.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선우 씨 행복하세요. 어머님과 함께. 6개월이 지났어요. 체중도 늘고 웃음도 돌아왔어요. 제 인생도. 은혜야, 진짜 많이 좋아 보인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야. 응, 나도. 한참 후 신우이를 만났어요. 옳게 오래간만이네. 어머니, 한 달 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많이 위독하셔. 그러셨군요. 옳게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선우. 많이 힘들어해, 혼자서. 선우는 혼자 남았대요. 엄마도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저도 떠나고 시어머니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사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켰죠. 저는 그 사슬을 끊었어요. 더 이상 고통을 물려받지 않기로. 지금도 은혜는 요양원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봐요. 당신, 누구예요? 어르신 저 복지사예요. 여기 계신 동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선우에게 다시 돌아가면 상처를 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제대로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결정은 구독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세요.